사막의 달 전경련. 여자는 세 벌의 옷을 고른 후 싸두세요. 나중에 나가는 길에 다시 들를게요. 라고 했다. 작은 사내아이처럼 짧게 자른 밝은 밤색 머리카락이 식물의 홀씨처럼 따로따로 바람에 날려갈 듯 가벼워 보였다. 허리 사이즈 23, 154cm 정도의 키, 화장하지 않은 몹시 창백한 얼굴은 노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몇 살인지 예측할 수 없는 야릇한 느낌이었지만 그녀의 음성만은 50 먹은 여자처럼 달아서 숭숭 구멍 뚫린 틈새로 바람이 스쳤다. 아주 오래된 원피스처럼. 나는 황당한 표정으로 문을 밀고 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물론 옷을 싸두지도 않았다. 그 여자는 돈도 전혀 맡겨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침부터. 나는 중얼거리며 돌아섰고 뒤에 온 손님에게 그 옷들 중에 하나를 팔았다. 여자는 12시에 다시 나타났다. 아침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화장을 했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와 가죽 미니스커트 그리고 예쁜 수가 놓인 앙증맞은 초콜릿색 카디건 스웨터를 입었다. 달콤한 모습 사이로 어딘가 모르게 쓰디쓴 여운이 느껴졌다. 여자는 옷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 가볍게 짜증을 내며 목쉰 음성으로 경고하듯 말했다. 이 동네에서 나한테 옷 못 팔면 장사 재미 못 볼 텐데. 그녀는 실제로 나머지 2벌과 속옷 1벌을 더 사갔다. 분식집에서 배달되어 온 점심을 먹고 신문지로 덮어 내놓으려는데 옷 수선가게 여자가 커피를 타들고 왔다. 거미줄에 걸렸다 빠져나온 사람처럼 머리와 옷에 실밥이 묻어있다. 그녀는 커피를 홀짝 마시며 짙은 자주색 남자 스웨터에서 실밥을 떼어냈다. 그 옷은 남편이 입었던 옷과 똑같았다. 색깔과 모양, 가슴에 그려진 브랜드의 마크까지. 남편보다 오히려 그 옷을 사준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했던 옷이었다. 빨랫줄에 널어둔 옷을 걷어와 식탁 위에 획 팽개치던 시어머니의 새된 음성이 귓속에 쟁쟁했다. 이 옷 꼴 좀 봐라. 하느님 맙소사. 순모 스웨터를. 그것도 남편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어 돌리다니. 본데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너는 그 나이 되도록 너희 집에서 무엇을 배웠니? 세탁기엔 집에서 입는 허드레 옷이나 돌리는 것이지. 가름옷을 집어넣다니. 그것도 남자 옷을. 이거 우리 아저씨 옷이다. 여기 봐. 이거 메이커 옷이야. 순모라 굉장히 따뜻해. 우리 여기 오기 전만 해도 메이커 옷 아니면 상대도 안 했어. 난 메이커도 국산 말고 외제 직수입 브랜드를 입었다. 요즘은 일제가 국제적 패션이다. 우린 점심도 밖에서 안 먹었어. 꼭 집에 들어와서 먹었지. 우리 아줌마는 깔끔하면서도 맛깔스럽게 음식을 잘했거든. 자기 말 맞다나 특기 요리가 36가지나 됐기 때문에 질릴 틈도 없었어. 일본식 매운탕 맛은 정말 일품이었는데. 그녀가 또 시작한다. 여자는 꼭 점심을 먹은 후 한낮에 꿈을 꾸듯 화려한 회상에 젖었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루의 힘든 오르막을 오르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자가 문득 입을 새침하게 오므리며 의욕의 눈길을 던졌다. 너 안 믿지? 네가 안 믿는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거 사실이야. 여자는 안 믿어도 그만이라는 듯이 왼쪽 엄지 손톱을 덮는 굳은 살을 다른 손의 손톱으로 밀어낸다. 나는 여자의 자줏빛 얼굴을 본다. 검은 얼굴 바탕엔 곰팡이 같은 검푸른 기미가 뿌리 깊숙이 박혀있다. 믿어. 난 네가 그 말 할 때마다 믿었어. 나는 작은 계집애처럼 단순하게 말했다. 그래, 사실이니까. 난 이쁜이 수술도 서울까지 가서
호텔 잡아 잡지책에 나온 성형 박사한테 했었어. 우리 아저씨를 만나고 나니 어쩐지 나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자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완연하다. 또 해선 안 될 말을 해버린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지. 우리 아저씨가 어느 날 그거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했어. 내가 헷갈려. 오래전 일이라. 의사가 한 달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정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어떻게나 조르던지 말이야. 여자가 터질 것 같은 웃음을 머금고 얼굴을 가까이 기울이며 속삭였다. 신김치 냄새가 훅 풍겼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아이고 어찌나 아픈지 나 떼굴떼굴 굴렀어. 우리 아저씨는 내가 맹장 터진 줄 알고 벌거벗은 채로 쩔쩔매고 그런 일도 있었다. 나 그때는 살도 이만큼 안 쪘는데. 그녀는 육감적인 둥근 어깨와 출렁이는 가슴, 그리고 제법 잘록하고 탄탄한 허리를 하고 있다. 게다가 멀로만큼이나 화려한 엉덩이. 그 엉덩이는 지금 실밥이 허옇게 낀 코르덴 바지에 꽉 쌓여 있었다. 시베리아에 유배된 카츄샤의 모습이 저렇지 않았을까.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가신 첫사랑 도련님과 정든 밤을 못 잊어. 여자가 예의 18번 노래를 쭉쭉 느려 뽑다가 일어섰다. 아, 일하자. 일이 산더미처럼 밀렸어. 해도 끝이 없는 나의 일. 어서 돈 벌면 나도 옷가게나 할래.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있다 손님 오면 좀 노닥거리면서 한 가지 팔고 또 그냥 앉아있고. 미싱, 가위, 실밥, 옷먼지, 각양각색의 구질구질한 헌옷 냄새들. 지겨워. 내가 무슨 벌을 받는 건가? 하루 종일 미싱질을 하다 보면 어떤 땐 죽어서 지옥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진다니까. 여자는 두툼한 엉덩이를 쥐어짜듯 실룩실룩 흔들며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쇼윈도 바깥으로 지나갔다. 여자가 가자마자 여자의 아저씨가 모는 회사 택시가 미끄러져 와서 옷수선 가게 앞에 섰다. 택시에서 내린 흰 얼굴의 자그마한 남자가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옷수선 가게로 들어갔다. 여자가 해프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도 두 남녀가 어떻게 된 사이인지, 어떻게 해서 마흔이 코앞에 닥친 사람들이 4평 옷수선 가게를 반으로 질러 커튼을 치고 나무판을 걸친 침대에서 둘이서 자고 먹고 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여자 말로는 크게 잘 되던 공장이 부도가 나 돈이라고는 버는 대로 빚쟁이들한테 보낸다고 하지만 도저히 속을 알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긴 그렇기는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냉장고니 세탁기니 살림살이를 보면 한 살림 펴고 산 살림이고 나이도 어중간한 30에 노처녀다운 관록도 보이지 않고 돈벌이가 서툴기만 하니 주인 여자를 위시해 이웃 가게 사람들이 첩살림이라느니 이혼녀라느니 구구한 억측을 할 만도 했다. 목욕통을 든 2층 아가씨들이 우우 몰려들어왔다. 비 맞은 풀잎 냄새가 가게 안에 갇힌 공기를 흔들며 소소소 뒤섞인다. 한낮의 햇살이 따뜻한가 보다. 아무도 추워 보이지 않고 얼굴들이 우물가에 핀 작은 꽃들처럼 순정하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흘러 웃옷 어깨와 등이 조금씩 젖고 있다. 19살 혹은 20살, 21살, 화영이, 진주, 민재, 난이는 아직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난이? 걔 어제 왕자랑 붙어서 한 사흘 못 일어날걸? 왕자? 왕남자, 웬 남자가 아니고. 데리고 노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뭉개버리는 지들 있잖아. 진주가 행거에 걸린 옷들을 뒤적이며 웃지도 않고 말했다. 싫어, 이건 너무 야하다. 차라리 이걸로 할래. 진주가 타조 깃털이
목둘레와 소매 끝에 달린 검은 비로드 옷을 내려놓고 파란색의 라운드넥의 비로드 웃옷을 목에 대어본다. 이건 청바지하고 입어도 잘 어울리겠다. 요즘 손님들은 야한 것보다 여대생 같은 차림을 더 좋아해요. 그래, 언니 다음에 옷 사러 갈 때 여대생 같은 단순하고 부티나 보이는 흰색 반코트 하나 갖다 줘라. 좋긴 가죽이 좋은데. 그런 건 봉한테 살살 빼내야지. 그딴 걸 왜 네 돈으로 사니 바보. 김 부장한테 잘 부벼봐. 민재 말에 관자놀이의 긴 흉터를 가진 화영이 핀잔을 던진다. 안 돼. 그분 부인 모르게 쓸 돈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조강지첩이 여기도 있네. 유리잔 깨지듯 까르르 웃어대며 아가씨들이 지나간 뒤 보니 축축한 티셔츠가 뒤집힌 채 선반에 놓여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가면서 잊어버리고 간 모양이다. 외상을 타는 바람에 장부 정리하느라 나도 챙겨줄 틈이 없었다. 손에 들고 보니 둘둘 뭉치고 축축한 티셔츠가 힘든 나날에 적셔낸 눈물 자국처럼 서글프게 느껴진다. 아가씨들을 데리고 있는 마담도 세 벌이나 외상이 적혀있다. 39에서 49까지. 날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나이의 편차감이 크게 오는 마담은 보통 자정이 설핏 넘어서 들어온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화장독이 올라 불구죽죽한 얼굴로 커다란 지갑을 겨드랑이에 끼고 수금을 하러 나갔다가 오후 3시쯤 들어오고 또 5시경엔 두꺼운 화장을 하고 주로 검은 옷이나 붉은 옷 위에 무스탕을 걸치고 가게 앞을 지나 큰 길에서 택시를 잡는다. 빚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 늘 허둥지둥거린다. 얼마 전만 해도 중형차를 몰았다는데 심야 영업이 정지되면서 갈수록 어렵다고 한다. 전번 옷가게에는 장사를 많이 시켜주었는데 그 돈 반만 나누어도 이 집 부자 될 텐데 그 여잔 돈 많이 벌어 나갔어. 지금은 안 좋아. 모두에게 안 좋은 시절이야. 이런 땐 문 닫아 걸고 적게 먹고 가는 똥 싸며 앉아있는 게 차라리 나은데. 마담은 외상을 탈 때마다 그렇게 중얼거렸다. 오후 서너 시 사이에는 늘 그렇듯이 찬거리 사러 나온 아줌마들이 우르르 들렸다가 떠들썩하게 옷만 휘저어 놓고 지나갔다. 색이 좋으면 사이즈가 안 맞고 사이즈가 맞으면 디자인이 안 좋다. 어차피 한 계절에 한 가지도 사입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다. 오늘은 마사지 아줌마가 출장 온 날이라 단체로 마사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얼굴들이 촉촉하고 계란 냄새를 풍겼다. 아줌마들은 옷을 쑤셔 입으면서도 같이 온 사람끼리 끊임없이 떠들어댄다. 김장배추는 어쩌기로 했니? 우리 통로는 한 차 주문해서 나누기로 했다. 우린 시골에서 갖고 오잖니. 애아빠 차 트렁크로만 실어와도 우리 식구 김장은 돼. 요새 김치 많이 먹니? 우리 은인 어찌된 건지 김치는 입에도 안 된다. 요즘 애들은 진짜 서양식으로 입맛이 변했나 봐. 비타민이라도 먹여야 되겠어. 이거 어떠니? 너희 아저씨 입을 쫙 벌리겠다. 그래도 사실 남자들 속으론 야한 걸 좋아한다. 그래, 속은 야한 걸 좋아하지. 자기 혼자 볼 때는 야한 게 좋다나. 그래서 속옷은 좀 프로같이 입으라더라. 프로라니? 아마도 직업적이라는 뜻이겠지? 하긴 20년 동안 사흘들이 했으면 그 방면에 프로는 프로지 뭐. 말끝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다 같이 와그르르 웃어댔다. 여자들이 그렇게 휘젓고 가고 난 후 멍하니 앉아있자니 집 생각이 났다. 좋은 기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곤 한다. 벌레가 뜯어먹어 배춧잎에 구멍이 숭숭 났어도 반드시 무공의 농법으로 키운 배추로만 김장을 하던 집이었다. 물론 배추뿐 아니라 매일 먹는 계란이나 두부, 콩나물 따위도
시중의 것은 일절 쓰지 않았다. 당연히 쌀이나 물도 아주 까다롭게 특별히 주문을 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별다른 원인도 없이 급격하게 기력을 잃어갔었다. 결국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시어머니는 부하가 나는 일이 있을 때면 늘 이런저런 불평 끝에 시아버지 그렇게 된 것도 내가 시집 오고부터였다고 퍼붓곤 했다. 어쩌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말대로 시아버지는 내 눈물방울들에 의해 천천히 독살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세 그릇의 밥을 펴서 미리 준비된 상에 올려 방에 들이고 나면 한 홉 정도의 밥을 밥솥 바닥에 펴서 노릿노릿 할 만치 따닥따닥 놀린다. 그리고 두 번째 헹구어 받아낸 쌀물을 붓고 밑이 타거나 넘치지 않도록 지키고 서서 저어 시아버지의 뜬물 숭늉을 만들어야 했다. 방 안에서는 챙강챙강 사기 그릇에 수저 부딪히는 소리들과 나직한 말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어김없이 내게서 죽 한 그릇 받아보지 못한 앙상한 엄마 얼굴이 떠오르고 뜬물 숭늉 솥에 눈물방울들이 떨어졌다. 친정엄마가 아직 목숨 부지하고 앓고 있었을 때였다. 시어머니는 설, 추석과 생일날 그 외엔 친정 걸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본대가 없는 아이였고 4대 독자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시댁 음식과 가풍과 법도를 익히고 대를 잇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했다. 엄마, 가엾은 여자. 내 머릿속에는 엄마의 모습 하나가 액자 속의 초성화처럼 박혀있다. 그날 엄마는 그곳에서 전화를 건 듯 다리 곁 공중전화 부스에 기대 서 있었다.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12월 초순이었는데도 전날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뼛속까지 시린 날이었다. 엄마는 초췌한 병자의 얼굴을 내가 쪄서 보낸 녹색 털실 목도리로 감아 목에서 질끈 묶고 있었다. 오늘은 아침에 눈을 뜨니 어쩐지 몸이 가벼워서 이 근처에 오면 널 볼 수 있을까 하고 왔다. 엄마는 내가 혹시 시장이라도 나올까 시집 동네의 한 길목에서 망연히 서성대다가 나중에야 전화를 한 것이었다. 많이 힘드냐? 엄마는 나의 옷깃을 여며주며 언 생선같이 딱딱하고 차가운 손으로 내 손을 쥐고 쓰다듬었다. 네 꼴이 와 이렇노. 거적대기 씌워놓은 것처럼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여자로서 사는 일생이라는 것이 그런 줄 뻔히 알면서 내가 왜 니를 그 집에 밀어 넣었는가 자나깨나 후회가 된다.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세차게 도리질을 해도 얻어맞은 짐승 같은 엄마의 눈은 여전히 슬퍼만 보였다. 연아, 승일랑은 다 잊거라. 절대로 승일랑은 다시 보지 말거라. 사는 게 아무리 얄궂어져도 알겠지? 다 잊고 지금은 눈바람 치는 밤길을 지난다 생각하고 모진 마음으로 살아라. 네 눈만 바로 뜨면 아무리 어두워도 길 하나는 보이지 않던. 힘들어도 다른 마음 먹지 말고 그 집에다 마음 붙이거라. 남편한테 정을 쏟고 자식 새끼한테 마음을 붙여 세월을 보내다 보면 일은 어찌 풀려도 풀리니라. 뼈마디 사이에 칼날을 세운 습한 바람이 휑 불어왔다. 나는 승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내 눈물이 글썽글썽해졌다. 춥다. 들어가 봐라. 어른 기다리실라. 엄마가 언 손으로 등을 밀었다. 호주머니 속엔 택시 타고 가라고 찔러줄 지폐 한 장도 없었다. 그날 장볼 일이라도 있었다면 시어머니께 타내어 나중에 어찌되든 몰라라 하고 일단은 찔러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연쇄점 갈 일조차 없었다. 아직도 자기 엄마에게서 용돈을 탔으면서 주제에 중형차를 몰고 다니는 남편에 대해
격렬한 증오가 치솟았다. 지저분한 금치산자, 덜 떨어진 놈팡이, 벼락 맞아 죽을 등신. 나는 재화에 복받쳐서 버스를 태워주기는커녕 잘 가라는 인사도 제대로 없이 돌아서서 걸었다. 다리를 건너 돌아보니 엄마가 여전히 공중전화 부스에 기대 서 있었다. 평생을 난봉질과 노름질과 온갖 가지가지 실패만 일삼은 아버지 서슬에 노심초사하며 유리조각 가려밟듯 조마조마하게 산 여자였다. 첩씨를 둘이나 거느리고 배 아파 낳지 않은 자식을 둘이나 더 키워내고도 나이 60이 다 되어서까지 물 위에 먼지가 떠 있다는 이유로 한 잔 물을 2번씩 3번씩 새로 떠다 바쳐야 했다. 접착 테이프로 자기가 다니는 마룻바닥, 앉을 방바닥을 꾹꾹 누르고 다니는 아버지로부터 책 잡히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걸레를 손에 쥐고 살았던 여자였다. 너 시집만 보내고 나면 나는 네 아버지하고 이혼할 거다. 이제 새끼 밥을 굶고 살아도 네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살아볼 거다. 원을 더하니 내가 시집 가자마자 덜컥 병들어 누워버렸다. 무슨 예감이 있었을까? 엄마를 등 뒤에 두고 돌아오는 동안 내도록 눈물이 흘러 뺨이 파랗게 얼었다. 그날 밤 엄마는 영원히 눈을 감았다. 가게 문을 닫아놓고 휑하니 나가 시장 안을 휘적휘적 걸어다니며 다 해먹지도 못할 찬거리들을 움벅움벅 사들고 왔다. 봉지 안에 또 막대 사탕이 들어있었다. 수포에서 어느 순간인가 막대 사탕을 허겁지겁 집어넣곤 한다. 아참 잊을 뻔했다. 와, 동시에 산수 문제를 못 풀고 칠판 앞에 서 있었을 때 같은 아득한 상실감이 흰 물감처럼 뭉클뭉클 개어나온다.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신에게 질려서 막대 사탕을 도로 빼지도 못하고 걸어 나왔다. 막대 사탕을 빨아먹던 아이의 달콤한 입가에 흘러내리던 찐득찐득한 사탕물. 사탕물에 엉키던 머리카락과 더러움이 엉켜붙던 손가락들. 입이 동그랗게 열리던 아이의 만족한 표정과 달콤한 입맞춤. 그 축축하고 차갑고 맑은 입맞춤. 배 위에 얹히던 가벼운 중량. 내 몸의 혈관 속에 뒤섞여 흘러간 색색까지 투명한 사탕물들. 뼈 마디마디 뒤섞이던 웃음소리. 습관적으로 바깥에서 돌아오면 전화기를 노려본다. 하필이면 그 사이 전화가 오지 않았을까. 마치 전화의 신호음이 엎질러진 얼룩처럼 수화기 어딘가에 묻어있기라도 할 것처럼. 비닐봉지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침에 옷을 사간 여자가 들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털썩 앉더니 백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는 내 팔을 당겨가 불을 붙였다. 그리고 연기보다 더 빨리 붉어진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는 게 어찌 이리도 보람이 없을까? 어찌 이리도 살아도 헛껍데기 빈 쭉정이일까? 맵지라도 말지. 맵고 시리고 눈물뿐이야. 눈물이 줄줄 흘러 턱에서 똑똑 떨어졌다. 누가 먼저 안 울어주어서 못 운 듯이 내 눈에서도 눈물이 골을 이루고 흘렀다. 우리는 울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서로 한참을 편하게 울었다. 이상하게도 둘 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울어댔다. 그녀에게 눈물을 가두어둔 호수가 있었는가 보다. 여자는 일어서서 가죽 치마 위에 떨어진 얼룩을 휴지로 닦아내고 얼굴에 난 화장시킨 자국도 대충 수습한 뒤 난 주의 엄마야. 이름이야 호적에다 올려놓은 거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 뭐. 저기가 우리 집이야. 아니 저건 이제 순전히 내 집이야. 가게 맞은편 3번째 집. 우린 1층에 살아. 했다. 손톱에 까만색 매니큐어가 숨은 생쥐들의 눈처럼 빛났다.
그녀가 나가자 바람이 휘잉 불어왔다. 어디선가 활짝 펼쳐진 신문지가 날려와 가게 윈도에 입을 맞추고 와들와들 거리다가 펄럭하며 한 길로 날려갔다. 뒤이어 먼지바람이 몰려 따라간다. 성냥만 그어도 화학 타오를 것 같은 건조한 겨울 저녁이었다. 나는 전화기에 바짝 붙어 앉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볼까 하고 사왔던 장식물들을 만지작거렸다. 메리 크리스마스 은종과 부직포로 오려낸 산타와 오색 지팡이, 별과 양말과 가시나무잎. 휘승은 왜 전화조차 하지 않는 걸까? 나는 솜을 뜯어 눈을 만들려다 말고 일어서서 서성댔다. 그렇게 또 나의 밤은 왔다. 늘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다리 한가운데 선 듯 발밑이 어지럽고 마음을 둘 곳이 없이 해진 스웨터 같은 작은 구름들 사이로 별들이 쏟아지기 직전의 눈물처럼 파르르 떨렸다. 휘승은 어제도 전화해주지 않았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또 어쩌자는 것일까? 어쩌자고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리고 반지하방의 철제 침대에 담요를 덮고 누워 발자국들을 세고 창가에 나뭇가지 그림자만 일렁여도 몸이 오그라붙는 것일까? 간신히 허리를 골러 바닥에 서니 몸이 벗어놓은 빨래처럼 후줄근했다. 포도주와 소주 때문일 것이다. 전날 포도주를 마시다 바닥이 나자 소주를 사와 마셨다. 그리고 코를 팽팽 풀어대다 잠든 모양이다. 방바닥에 뭉친 휴지들이 밟혔다. 팬 히터를 켜고 커피 주전자를 올리는데 누가 셔터문을 두드린다. 아직도 문이 안 열렸기에 죽었나 했지. 주의 엄마가 노랗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다. 베이지색의 두꺼운 스웨터 위에 야구 잠바를 걸쳐 입었다. 검은 진바지 차림이라 더 남자아이 같다. 나는 잠이 먼지처럼 뽀얗게 내려앉은 얼굴로 쌩긋 웃는다. 며칠 사이 와락 친해져 버린 기본이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11시를 넘어서고 있다. 아, 추워. 오늘 아침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어. 영하 8도라나? 그런데 여긴 명색이 방인데도 왜 이렇게 춥니? 주의 엄마가 침대에 걸터 앉았다. 나는 히터의 온도를 높였다. 곧 따뜻해질 거야. 괜찮아? 주엔? 학교 갔지. 지금 몇 시인데. 그렇구나. 나는 덜깬말을 내뱉고는 계속 커피를 저었다. 어제도 술 많이 마셨구나. 너 그러면 안 된다. 나 봐라. 신장병으로 죽을 뻔했다. 나도 한창 남편이 속 썩일 때는 나중엔 알코올 중독으로까지 갔었어. 끝장나면 치료하기 어려워. 죽으려고 했다가 속만 홀랑 태우고 11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정신과 의사가 나더러 뭐랬는지 아니? 쇠똥으로 굴러도 이승이 낫다면서 남편을 붙잡으려다 인생 버리지 말고 차라리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주어보라는 거야. 그래, 처방에 따랐지. 그렇지 않아도 숭숭 바람이 새어나가는 쉰 목소리가 모래 속으로 잦아드는 흐린 물처럼 아득히 가라앉았다. 나도 갈 때까지는 가본 년이었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 산다는 건 참 이상한 거야. 의사조차 그렇게 처방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그렇게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때도 있으니 말이야. 이 집 2층 마담이 도와주겠다고 수첩을 꺼내고 설치는 걸 그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다고 거절했지. 훨씬 견딜만 했어. 아니 좋았어. 남편도 아무 소리 못했지. 그 자식 지 사무실에 들어오는 년마다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놈이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맞바람 작전으로 나갔다가 결국은 집 하나 달랑 안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약 털어 자시고 앰뷸런스에 앵앵거리며 실려 다닐 때보단 나아요.
눈이 스펀지처럼 눈물을 머금더니 말투가 갑자기 낡은 테이프처럼 늘어졌다. 애인이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볕 나도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말려고 해. 이러고 흘러가는 거지 뭐. 인생 만사 흘러가는 거지. 흐르는 게 죄인가? 따지고 보면 안 흐르는 게 어디 있니? 쌍년들. 안방 차지했다고. 그래봤자 평생 부엌 구석에 처박혀 삼시세끼 밥이나 챙기고 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을 만들어 하면서도 빽세게 잘난 체들 한단 말이야. 썩을 년들. 저것들이나 나나 거기 헐기는 마찬가지면서 걸레니 행주니 지랄들이야. 아침부터 웬일? 커피 마셔. 내가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자 그녀는 민망한지 셀쭉 웃는다. 나는 커피를 들고 가게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이야기가 이 골목으로 샜니? 주의 엄마도 따라 나와 천진하고 달콤한 얼굴로 커피를 홀짝 마셨다. 너 얼굴이 처음 여기 올 때보다 영 못하다. 살이 쏙 빠져버린 거 너 아니? 사는 맛이 없으니까 그래. 번데기 같은 방에서 눈 떠지면 기어나와 장사하고 장사 마치면 다시 번데기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번데기 속에서 주름 잡을 일 있니? 그러지 말고 오늘은 나하고 놀러 가자. 별로 야한 데도 아니야. 그냥 술 마시고 춤출 만한 파트너가 보이면 춤도 추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야. 그리고 마음이 맞으면 하룻밤 성도 쌓고 그쪽 세계의 남자들 오히려 깨끗해. 싫다는 사람 절대로 안 붙든다. 난 그런 거 재미없어. 그러면 넌 뭐가 재미있니? 혼자 술 마시는 건 재미있어서 하니? 사람이란 별 다르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할 땐 그냥 이렇게 살아보는 거야.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고? 하긴 아직 그 정도는 아니겠지. 너 죽음이 뭔지 아니? 죽음. 난 몇 번이나 그 가까이 가봤었어. 죽음이란 말이야? 주의 엄마가 잔뜩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인다. 죽음이란 무서운 거야. 죽음의 순간이란 말이지. 칠흑같이 어둡고 거대한 공간에서 꼭 내 머리만한 돌이 내 면상을 향해 정면으로 날아오는 그런 거야. 여자의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떠돌았다. 피할 수 없어. 내 면상이 깨어지는 토마토처럼 터져서 사방으로 튀겠지. 그게 죽음이야. 칠흑 같은 암흑. 지푸라기 하나 잡을 데 없는 무한함.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충돌. 그런데도 차라리 그 돌을 맞고 터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사는 게 습관이 되는 것처럼 죽는 것도 습관이 되지. 난 솔직히 그런 데가 무서워. 정말 무서워. 주의 엄마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옷 수선 여자가 국을 떠서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왔다. 늦게 일어났나 보네. 뜨거운 국에 밥 말아서 한 숟가락 뜨라고. 말끝에 주의 엄마와 눈이 마주치며 떫은 얼굴이 된다. 주의 엄마가 이마에 손을 얹은 채 일어섰다. 아침 먹었니? 국 많은데 같이 먹자. 아니, 생각 없어. 가서 좀 누울래. 몸이 좀 안 좋아. 주의 엄마가 나가자 뒷공문에 대고 옷 수선 여자가 헬끔 눈을 흘겼다. 저 여자 요즘 이 가게에서 아예 사는구나. 미친년이라던데.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니? 빨주노초 파남보라더라. 이혼하고부턴 아예 집안으로 남자들을 끌어들여서 논대. 총천연색 무지개처럼 일주일 내내 오는 남자가 다르다나? 그러지 마. 그렇게 살게 되는 수도 있는 거야. 하긴 좀 불린 말이겠지. 돈벌이를 하래도 그렇게 하기는 싫을 텐데. 여자 몸이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지 뭐. 씹이 둘인 것도 아니고. 깔깔깔깔깔. 여자는 자기 말에 자기가 휘어지게 웃는다.
아직 화장하지 않은 얼굴에 문신한 눈썹과 눈이 검푸르다. 넌 자고 일어나도 얼굴이 참 깨끗하다. 어린 가신의 얼굴 같아. 여자는 거울에 슬쩍 자기 얼굴을 비춰본다. 우리 아저씨는 자다 깨어보면 내 얼굴이 너구리 같다나? 이건 옛날에 한 거라서 벗기지도 못하는데. 처음에는 가스무리한 게 인디안 인형 같다며 예쁘게만 봐주더니 이제 지겨워졌나 봐. 지저분하다느니 뚱보라느니 거무튀튀한 게 풍뎅이 같다느니. 아, 우리 아저씨는 너무 희어. 가지 좀 검어지고 살찌고 못생겨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나이 들지도 않아. 내가 더 나이 들어 보이지? 하긴 실제로 내가 더 나이 많다. 얼마나 더 많아 보이니? 여자의 눈이 일순 경직되었다. 네가 더 나이 적어 보여. 넌 귀엽잖아. 니네 아저씨가 뭐가 잘났니? 네가 더 낫지. 얜 아니다. 네가 남자 볼 줄 몰라서 그러지. 우리 아저씨가 얼마나 인기인데. 일단 귀공자 타입이잖니. 여자들이 줄줄 따랐어. 훗, 경쟁이 치열했겠구나. 그럼. 하도 으쓱거려 입안에 국을 넣은 채 내가 칵칵 웃었다. 고춘물이 기도에 걸려 눈물이 쏙 빠지게 괴롭다. 맙소사, 사랑의 위대함이라니. 그녀는 어쨌거나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저렇게 한 점의 회의도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네 평 가게를 반으로 질러 커튼을 치고 자고 먹고 살아가면서도. 난 말이야, 사랑이 문제야. 정말이지 잘 사는 건 안 부러워. 한번 그렇게 살아봤거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이야. 세상 일은 좀 거짓말 같아.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때 일이 꼭 거짓말 같거든. 지금 이러고 사는 것도 거짓말 같고. 젊었을 때처럼 꼭 필요한 것만 등에 메고 캠핑을 떠난 기분이야. 아주 작은 텐트 속에서 하루하루 떠날 일정을 미루고 사는 연인들처럼. 물론 그래서 마음이 아픈 데도 있지. 비 오는 날 텐트 속에 갇혀 지내는 것처럼 마음 아프고 적막한 데도 있어. 나는 너구리 같다는 여자의 눈속을 향해 오래오래 웃었다. 너 얼굴이 하얗다. 약이라도 하나를 먹어야겠다. 힘내. 옷수선 여자가 나의 얼굴을 만질 듯 손을 내밀었다가 눈을 찡긋하고는 나갔다. 나는 거꾸로 박힌 시든 배추탄처럼 의자에 파묻혀 있었다. 오전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바깥엔 바람이 많이 부는지 윙윙 하는 바람 울음 속에 무엇이 날려가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들이 이따금 들렸다. 기름이 떨어져 페니터에서 그을음이 심하게 났다. 그 냄새를 맡고 있자니 콧 속에 매운 물이 괴며 머리가 씻기는 듯 차차 맑아졌다. 아직 크리스마스 장식을 못한 윈도를 보다가 분 음식같이 축 처져버린 옷들을 보다가 흙먼지 뿌연 바닥을 보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기름부터 사와야 할 것 같았다. 부스스한 머리를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고 장갑을 끼고 긴 오버를 덮어 감았다. 기름통을 들고 밖으로 나가자 옷 사이사이 비늘처럼 따뜻하게 묻어있던 온기가 바람에 오소소 털려나가고 긴장한 살갗이 팽팽하게 쥐어들었다. 문득 간밤에 꾼 꿈 생각이 났다. 가게 소파에 앉아있는데 아이가 들어섰다. 아이는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나는 몸이 떨어지지 않아 그대로 힘들여 걸어오는 아이를 보고만 있었다. 나는 아이 이름을 부르고 싶어 애가 탔지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다. 아이는 내 앞에 서더니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다. 1번, 2번, 3번. 나는 아프지 않고 아픔에 대한 관념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팠더라면 잠이 깨었을 때 그렇게 울지는 않았을 것이다. 몇 시인지도 모르는 채 깨어서 울다가 다시 잠들었다. 길을 걸으며 아이의 얼굴을 생각해 보려 했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길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버렸다.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았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어디서나 아이의 우는 얼굴이 어른거리고 울음소리가 귓속에 쟁쟁했었다. 힘에 겨워서 눈을 감으면 감은 눈의 어둠 속에서 아이는 사다리 같은 것의 칸칸에 얼굴이 끼인 채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울었다. 눈앞에 미장원 간판이 보이자 견딜 수 없는 식욕처럼 머리를 자르고 싶어졌다. 회전 의자에 앉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최신 유행으로 커트해 주세요. 미용사는 한마디쯤 묻고 싶은 듯이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단호하게 가위와 빗을 들었다. 미용사는 전정가위로 나뭇가지를 치듯 전체적으로 앞머리와 옆머리를 대충 잘라냈다. 그리고 앞머리는 눈썹선에 맞추어 자르고 옆머리를 귀에 맞추어 자른 다음 뒷속 머리는 여우 목도리를 두른 듯 목덜미가 덮이도록 길게 야생미가 넘치게 쭈뼛쭈뼛 커트를 해주었다. 헝, 이게 최신 스타일? 나는 거울을 향해 아무도 모르게 푸석 웃어 보이고 급격하게 허전해져서 잔뜩 부은 얼굴로 나왔다. 머리가 너무나 가벼워서 걸음이 들릴 지경이었다. 뒷머리를 쓰다듬으니 여우나 고양이 같은 못된 짐승이 된 느낌이었다. 나는 몇 번 캥캥거려 보았다. 나쁘지도 않았다. 폴폴 날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나 자신의 이름까지 잊은 듯 가벼웠다. 나는 충동적으로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동전을 넣고 소화기를 들었다. 휘승의 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발신음이 웅 울린다. 다이얼이 늦었습니다. 다시 걸어주십시오. Dialing as later. Please call it again. 나는 재발신을 누르고 또 발신음을 듣는다. 간절히 듣고 있으면 이전에 그곳을 지나왔던 한 음성의 희미한 울림이라도 그 속 어디에서 나와줄 것처럼 몇 번이나 반복해 어리석은 짓을 했다. 석유 냄새는 나쁘지 않다. 너를 태워줄게. 눈 깜짝할 사이에 송두리째 태워줄게. 바람 속에 힝힝 냄새를 섞으며 속삭였다. 석유를 머리 끝에서부터 붓고 3컵쯤 마시고 천천히 성냥을 긋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기름통을 들고 주의 집 앞에 이르자 나의 가게가 보였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붉은색 외건이 쇼윈도 쪽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나는 차의 전면 유리를 응시하며 다가갔다. 휘승은 한껏 의자를 뒤로 빼내 몸을 젖히고 눈을 감고 있다. 나는 어찌할 바 몰라 차문에 몸을 대고 차창 안의 휘승을 보기만 한다. 차창에 손바닥을 펴 그의 얼굴을 가려보았다. 이 얼굴. 그러자 눈물이 흘렀다. 휘승이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었다. 그가 차문을 밀고 이것을 어쩌나 하듯이 내 머리를 당겨 그 위에 손을 얹었다. 내 머리가 숙여져 짧은 동안 그의 무릎에 얹혔다. 그의 바지에 얼룩이 졌다. 휘승은 나를 뿌리치듯 손을 거두고 타라고 했다. 나는 주저없이 기름통을 가게 안에 들이고 가게 문을 잠근 다음 셔터를 반쯤만 내렸다. 춥니? 너 코도 눈도 빨갛다. 털 깎인 양새끼 꼴이군. 그 머리라니. 이 머리 끔찍해? 아니, 네 본성을 잘 드러냈어. 그는 버릇대로 눈을 찡긋 감으며 웃었다. 전폭적으로 상대에게 자신을 내맡겨버리는 무장해제의 사랑스러운 미소. 차는 도시의 넓은 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리다 신호대 앞에서 울컥울컥 멈추어 섰다. 나는 그의 옆 얼굴을 보고 차창으로 보이는 좁은 하늘을 보고 그리고 내 두 손을 보았다. 내 손들은 그의 이마에 닿고 싶어하고 있었다. 그의 콧등을 따라 인중을 따라 입술에 닿고 턱을 따라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고 싶어 했다.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이렇게 목까지 까뿍 물이 차듯 이렇게 와 있는 것이었다. 너 많이 야위었어.
휘승이 메밀국수로 정한 날을 빤히 보았다. 유부초밥도 주세요. 휘승이 주문을 덧붙이자 나는 점심 먹었다면서 하는 눈으로 본다. 네가 다 먹어야 해. 말끝에 눈에 힘을 주며 장난스레 으릉거린다. 그땐 좋았는데. 어느 때? 네가 너희 집 가게에서 무엇든 훔쳐다 주던 시절. 어두운 데서 더듬느라 늘 정강이깨가 깨지고 멍들어 있었어. 그때 바닷가를 헤매며 추운 방에서 오지 않는 휘승을 기다리며 자주 울기도 했으나 그러나 아직 세상의 상처를 모르던 아이 같던 때였다. 스타킹, 샴푸, 비누, 치약, 무스, 햄, 소시지, 빵, 잼, 우유, 맥주, 담배, 필름, 구두약, 가위, 컵, 접시, 생리패드, 스프, 커피, 각종 라면, 쌀, 두부, 콩나물, 고추장, 통조림들, 생선들과 포장육.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왔는지 으스대며 자루를 열 때도 그렇게 으릉댔었다. 나에게 가지고 오기 위해 그는 한밤중에 자주 자기 집 가게인 회성 스토어를 털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쫓겨나 혼자 방을 얻어 지냈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그가 훔쳐다 주는 것들을 쓰며 살았다. 마당 끝에서 바다가 시작되는 그 방. 갈매기들이 암탉처럼 마당이나 창틀에서 먹이를 쪼며 걸어 다니던 해안의 가장 안집이었다. 돈이 없으면 죽은 듯 엎드려 그를 기다리고 어쩌다 눈먼 돈이 생기면 어항 같은 그 방을 나와 먼 데까지 가보았다. 강원도, 제주도, 지리산. 이제는 바람든 여자처럼 몹쓸 반천으로 변해버린 고향. 차비가 떨어지면 생경한 억양의 낯선 남자에게 울거내 도망쳐 오기도 했었다. 20살의 5년여 동안 4번이나 직장을 옮겨 다니며 그렇게 미쳐서 떠돌았다. 장휘승, 친구의 남동생, 우리 집 행랑아범, 행랑어멈의 3번째 손자. 그의 선대는 대대로 내려온 우리 집안의 하솔이었다. 처음 내 기억 속의 몇 년간 그들은 여전히 우리 집 굳은 일을 보는 아래채의 식구들이었다. 그들 가족은 행랑채에 지내던 할아버지부터 다리 건너 마을에 살던 그의 아버지 장씨, 막내 아들인 4살 배기 휘승까지 대청마루 아래 멍석이 펴진 마당에서 노 할아버지를 향해 일제히 큰 절을 올리고 머리를 깊숙이 조아렸다가 물러났다. 삼각지 안의 기름진 우리 논을 빌려 소작했던 휘승의 부모는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와서 도왔고 명절이나 기일에도 가족을 이끌고 인사를 왔다. 아버지 형제 간의 상속 싸움과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첩질로 모든 것을 잃고 요씨 집성촌인 고향을 뜰 때에도 함께 짐을 꾸려 나왔었다. 내가 11살, 휘승이 9살. 낯선 도시의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살림을 폈었다. 우리 집엔 오빠와 남동생 그리고 배다른 남동생 둘이 더 보태어졌다. 타지에서 우리 집이 마른 웅덩이에 빠진 개구리처럼 숨죽이고 말라가는 데 비해 시장에서 어물전을 편 장씨네는 마른 바람에 불이 일듯 활활 일어났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업을 실패하고 작은 단층집 대문에서 TV, 냉장고, 전화, 의자에까지 빨간 차압 딱지가 붙었을 때 장씨는 그의 아버지인 행랑아범의 유언에 따라 우리 집을 건져주었다. 한동안 우리 집에 돈이 드는 일은 장씨가 다 맡아주었다. 내 나이 15살이었다. 걱정 말아라. 내 대학도 내가 보내준다. 공부만 열심히 하거라. 장씨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장씨를 깊이 믿었다. 아버지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병든 사람처럼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았다. 나오는 건 술병이었다. 쪽마루 밑과 화단가에 소주병이 울을 치듯 이어져 나왔다. 휘승. 내가 18살, 휘승이 16살이던 여름.
나는 집 뒤의 큰 밤나무 기둥에 묶였다. 아버지 방에서 지폐를 훔쳐낸 죄로 벌을 받는 중이었다. 점심도 주지 말고 풀어주어서도 안 되며 누구도 옆에 가지 말라고 명하고 아버지는 나가셨다. 원래 키는 컸지만 가지를 좁게 편 밤나무는 그해 해거리를 심하게 해서 잎조차 비루했다. 인색한 그늘은 그나마 정오가 지나자 완전히 왼편을 돌아 비껴나 있었다. 태양은 드러난 머리 위에 불을 엎지르는 듯 했다. 아무도 곁에 오지 말라고 했지만 오빠가 꽃쟁이를 든 그의 똘마니떼를 몰고 왔다. 패거리들은 마녀의 처형식이라도 보는 듯 빙 둘러서서 원을 그리며 나무 주위를 돌다가 실실 웃으며 떠났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 가뭄이 심해 흙먼지 덮인 잡초 속에 개망초와 소루쟁이 무리가 까맣게 타고 있었고 미루나무 잎들도 때이르게 노란 물이 들고 있었다. 빳빳하게 풀먹인 흰 원피스가 땀에 젖어 밀가루 익는 냄새를 피웠다. 하얀 시간 속에 내 눈 속으로 소금물이 흘러들어갔다. 햇볕이 깊이 파고들어 드러난 어깨 부분이 채찍으로 갈겨 맞은 듯이 아팠다. 나는 머릿속이 맷돌에 갈리는 듯 빙글 도는 풍경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중이었다. 빙글빙글 도는 풍경 속에 채로 친 듯이 포슬포슬한 흙을 밟고 휘승이 오고 있었다. 양손에 가득 오동나무 잎사귀를 쥐고 휘승은 내 머리 위에 넓은 오동나무 잎사귀를 덮었다. 오동나무 잎은 물에 젖어서 뚝뚝 물방울이 졌다. 살을 벗겨낸 듯 붉은 어깨에도 무릎에도 다리와 발에도 물을 적신 넓은 오동나무 잎사귀를 덮었다. 나는 꼭 다물고 있던 입을 열고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힌 비명가도 같은 울음을 터뜨렸고 식구들이 놀라 의논 끝에 풀어주었을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지폐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단지 가지고 나가 친구들에게 뻐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공포와 혐오의 감정에 빠져 발작을 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근원적인 감정의 형태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때 휘승에 대한 나의 어떤 근원적인 감정이 최초로 싹텄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를 구해다오. 나를 구해다오. 나는 늘 그런 기도를 발신했다. 스케치북 살 돈이 없을 때도, 수학시험을 치다가 공식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선도 선생님에게 불려 교무실에 뒤따라 갈 때도, 남자애가 긴 골목길을 따라올 때도, 심지어 생리통이 심해 방바닥을 구를 때도, 회비를 잃어버렸을 때도, 학교 변소 뒤에서 손가락 사이에 면도칼을 숨긴 불량한 계집애가 내게 싸움을 걸어올 때도. 휘승은 그의 누나 혜선의 옷을 살 때는 어김없이 내 옷도 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회비와 학용품, 참고서와 신발과 머리핀 따위도 자신이 챙겼다. 누구나 생각이 미치기만 했다면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도시락을 2개 싸들고 다녔던 나의 고3 내내 밤 10시면 어김없이 교문 앞에 서 있었다. 전신주 기둥에 자전거를 기대 세워놓고 가장 어두운 그늘에 서 있었다. 가슴에 1학년의 노란색 이름표가 박음질된 교복을 입고. 장씨는 기특하게 생각했다. 혜선과 나를 앞세우고 휘승은 언제나 뒤에서 자전거를 끌고 따라왔다. 골목을 들어서서는 모퉁이를 꺾을 때마다 그의 그림자가 불쑥 길어져서 저쪽 담벼락을 비치거나 나의 발밑에 밟히기도 했다. 2학기 들어 혜선이 도저히 가망이 없었던 대학 진학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자 우리는 둘이서만 나란히 걷게 되었다. 언제 봐도 희디희였던 승의 운동화. 나는 처음부터 그의 앞에서 누나인 채 행세할 줄은 몰랐거니와 그 밤의 골목길에서는 더욱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부끄럼쟁이였을 뿐이었다. 나는 거의 말이 없었고 휘승은 가끔 우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어 나를 미소 짓게 했다.
나의 대학 시험 합격, 그리고 졸업식. 휘승은 졸업식 전날 밤 내 방에 돌을 던졌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했다. 그가 창문을 타넘고 들어왔고 그를 숨기기 위해 방 안의 불을 끄고 숨소리를 낮추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이 숨기 위해 더 깊이 서로의 몸 안으로 파고들었다. 점점 더 깊이. 그렇게 두 마리 야수 같은 운명의 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한 몸으로는 한 발짝도 떼고 나갈 수 없는 소용돌이. 나는 영원히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흘러나가지 않는 것, 지나가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는 영원에 속해 있었다. 그날 승희 한 말을 나는 고스란히 다 기억한다. 숲을 휩쓸고 가는 바람소리 같았던 숨소리도, 희미하게 나던 입안의 신 김치 냄새까지도 고통스럽기만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다리 사이에서 피 비린내가 났고 어린 시절 고향에서 맡았던 밤꽃의 향기가 났다. 기울어진 주인 집안을 단속해주고 또 그렇게 마음 써주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오던, 일견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던 양쪽 집안이 휘승과 나의 관계가 밝혀지자 일시에 뒤집혔다. 그 바닥에는 끊을 수 없는 증오와 멸시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겨울 잠든 뱀 구덩이처럼 또아리를 틀고 들끓고 있었다. 그리고 일제히 나를 향해 독살스럽게 머리를 치켜 세웠다. 그들은 서로 뼈를 끓일 듯 미워하고 경멸하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처마를 타고 내려오는 구렁이를 본 듯 녹슨 낫을 들고 내 등을 쫓아왔다. 나는 그렇게 쫓겨 집을 나왔다. 2학년 가을, 내 나이 20이었다. 장씨는 내 학비를 끊어버렸다. 나는 어쩌자고 그 길로만 갔던 것인지, 그리고 또다시 돌아와 이렇게 앉은 것인지. 나는 휘승의 말대로 메밀국수에다 유부초밥까지 깨끗이 먹어치웠다. 내 몸은 밑 빠진 독처럼 다 먹은 뒤에도 배부른 느낌이 없었다. 휘승은 말없이 교회의 국도로 차를 몰았다. 국도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마른 지푸라기로 덮은 들판은 늦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따스해 보였다. 자라나는 것들 다 걷어내고 겉으로도 속으로도 다 잊으면 저렇게 편한 잠에 빠질 수도 있을까? 저 잠이 깨면 또 얼마나 힘이 들까? 휘승이 갑자기 손을 꽉 잡고 갓길에 바짝 대어 차를 세웠다. 어쩌자고 또 이렇게 됐니? 단지 네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나 그날 엉망으로 취했었어. 미안해.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새벽 1시에 전화해 자신의 방에서 먼저 받아든 시어머니에게 나를 바꾸어 주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다. 혜연아, 혜연아, 혜연아. 덩치만 큰 아이인 남편이 그때는 잽싸게도 수화기를 뺏어갔다. 혜연아, 혜연아. 남편은 내게 물을 권리가 있었고 나는 해명해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사랑. 사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목숨. 눈 뜨면 언제나 속눈썹 끝에 매달려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내 몸 안에 집을 지은 사람. 물결 속의 물결처럼 영원 속을 함께 겹쳐 흘러갈 사람. 산채로 나를 삼켜버린, 산채로 내가 삼켜버린 내 몸속의 짐승. 한날 한시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 내 생의 빛. 그가 부르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려가. 그리고 돌아가라 하면 빈손으로. 갈 곳 없어도 돌아가지. 남편은 나를 밟고 목을 쥐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나 그 집에서 이제 그만 나오고 싶었어. 엄마를 위해 받아들인 결혼이었어. 엄마한테 너무 많이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생각하면 심장이 그대로 튀어나올 것 같이 괴롭다고 내 앞에서 우시기에. 엄마가 돌아가시자 아이가 날 붙들었지만 잘 된 거야. 넌 여전해.
몸속에 얼음을 가득 채운 듯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어. 4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휘승이 나의 뒷목을 쓰다듬다 왈칵 얼굴을 당겨가 입 맞추었다. 그의 따뜻하고 축축한 점막이 남루한 내 생을 뒤덮었다. 추워서 떨었던 과거와 어두운 밤길처럼 알 수 없는 미래를. 니코틴 냄새와 스킨 냄새와 벽장에서 나오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뒤섞인 냄새가 났다. 나는 그에게로 천천히 혀를 보냈다. 그 사이 푸른 선이 그어진 커다란 버스가 우리에게로 길어질 듯 기우뚱 허리를 굽혔다가 지나갔다. 강변에 찍힌 새의 발자국만큼이나 무수한 입맞춤. 타는 모래처럼 목마른 입맞춤. 유리 조각을 채우는 듯 아픈 입맞춤. 피 비린내가 나도록 오랜 입맞춤. 다른 곳에서 서로 그리워하는 나무가 있어 어느 날 만나 포개어진다면 이럴까. 가지 뻗은 곳과 가지 뻗은 곳이, 옹이 진 곳과 옹이 진 곳이, 그 나뭇잎 한 잎 한 잎과 잔가지 하나하나, 잔뿌리의 잔털 하나하나까지 내 몸과 똑같이 구부러지는 이 느낌. 내 몸이 내 몸의 꿈을 끌어안은 것 같은 완전한 겹침. 휘승은 정작 차에서 내려서는 캄캄해지도록 높은 뚝 아래의 못가에 웅크리고 앉아만 있었다. 못가 하늘엔 푸른 초원을 덮은 푸른 풀만큼 많은 별들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수정 덩어리들 같이 크고 맑은 별이 우르르 못 안으로 쏟아지는 듯 했다. 추워서 어린 나무처럼 온몸이 떨렸다. 그의 등에 가슴을 대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대었다. 그의 등으로부터 차가운 가죽 냄새와 숨쉬는 파동이 전해져 왔다. 바람에 넘어지는 마른 풀잎 소리 같은 숨결. 그의 가슴에 팔을 두르고 파고들듯이 가슴을 바짝 붙였으나 떨림이 멎지 않았다. 무슨 생각하니? 너를 어떻게 하니? 그의 눈가가 붉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턱 아래를 쓰다듬었다. 괴로워하지 마. 그냥 놔두어도 돼. 정말이야. 난 아무것도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너를 시험하지도 않아.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돼. 휘승이 얼음 조각같이 차가운 내 손을 쥐었다. 우리 도망가 버릴까? 나는 전처럼 그러자고. 지금 당장 하자고. 떼쓰지도 못하고. 쓰레기 같은 놈. 그렇게 하지도 못할 소리를 또 하며 킬킬 웃어 넘기지도 못했다. 그는 그런 말을 20번도 더 했으나 제대로 실행하지는 못했다. 나는 이제 알고 있다. 그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3명의 형제들을 불복하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란 그에게 있어 아득한 벼랑 아래로 내팽개쳐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 집안에 있어서 가족이란 단순한 가족 이상의 어떤 내부적 자력이 흐르고 있었다. 긴 칼을 들어 동맥을 잘라 피가 솟구치게 하는 무서운 응결력. 그는 언젠가 집을 나왔다가 붙들려가 그의 바로 우등에 의해 손목의 동맥이 잘린 적이 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휘승의 옆 얼굴을 응시했다. 내 손가락들이 그의 손 안에서 한 개 한 개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다. 난 아무것도 안 원해.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함께 흘러가기만 해도. 그게 아니야, 임마. 그게 아니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가만두질 않는단 말이야.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세월이. 가만히 있었지만 나를 군대에 입대하게 하고 너는 더 이상 흘러갈 길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한 그 세월이. 무슨 일 있구나. 그렇지? 그는 갑자기 성난 사람처럼 말문을 닫아버렸다.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다가 나를 가게 앞에 내려놓고 마침표를 찍는 다정한 눈빛조차 보내주지 않고 휑하니 떠나버렸다. 나는 자동차의 불빛이 사라져간 거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가로등 사이에 핀 어둠이
가슴에 뚫린 자국처럼 쓰라렸다. 그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잘린 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진 몸을 간신히 구부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